계급장 없는 여군에게 넌 뭐하는 년이고 어디 소속이냐며 커피를 쏟아부은 중령, 그녀의 정체가 3스타 합참 차장으로 밝혀지며 군 전체를 뒤엎는 피해 숙청이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축을 울리는 포성과 기계음이 멎는 순간 경기 파주 제7군수지원단은 잠시나마 평화를 되찾은 듯했다. 그러나 병사들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안도가 아닌 짙은 불안의 그림자였다. 막 훈련을 마친 장비들이 경납고로 돌아오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전투복의 병사들이 생활관으로 향하는 짧은 시간. 이 부대의 진짜 공포는 훈련의 고됨이 아니라 그 끝에 도사리고 있는 예측 불가능한 폭풍이었기 때문이다. 그 폭풍의 핵, 보급 대대장 황인철 중령은 방금 자신의 지프에서 내리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이제 막 차에서 내려 경례를 붙이는 운전병, 최일병의 전투화에 꽂혔다. 최일병. 네, 중령님. 내 전투화, 이게 군인 전투화냐 아니면 어제 논두렁에서 김매다 온 농부 신발이냐? 광택은 고사하고 흙먼지 하나 제대로 못 터는 놈이 누굴 태우고 전장을 누비겠다고. 당장 연병장 20바퀴. 중령님. 방금 야지 기동 훈련을 마치고 와서 최일병의 항변은 황중령의 싸늘한 시선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토달지 마. 군말 한 번 더 하면 30바퀴다. 실시. 결국 최일병은 터덜터덜 연병장으로 향했다. 저런 식이었다. 황인철 중령의 군기는 논리나 합리성 대신 오직 그의 심기를 기준으로 작동했다. 육군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그는 북극성회라는 군내 막강한 사조직의 일원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 배경을 믿고 벌이는 그의 전횡은 부대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었다. 불필요한 야근은 일상이었고 병사들의 휴가는 그의 개인적인 일정에 따라 멋대로 잘려나갔다. 특히 여군을 향한 그의 성차별적 발언과 태도는 도를 넘은 지 오래였다. 황중령은 찌푸린 얼굴 그대로 본부 건물로 들어섰다. 복도를 걷던 그의 눈에 마주오던 한 여성이 들어왔다. 전투복 차림이었지만 계급장도 명찰도 없는 말끔한 상태였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녀는 황중령을 가볍게 목례로 지나치려 했다. 그 순간 황중령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어이. 그녀가 걸음을 멈추고 황중령을 바라보았다. 지금 나 보고도 그냥 지나가는 건가? 못 봤어?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무시와 권위가 실려 있었다. 봤습니다. 여성의 목소리는 튀는 곳 없이 차분했다. 봤는데 그냥 지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군대 처음 와? 소속이 어디야? 그녀는 대답 대신 주변을 둘러보았다. 복도를 지나가던 병사들이 황중령의 고성에 걸음을 멈추고 불안한 눈빛으로 이쪽을 훔쳐보고 있었다. 대답 안 해? 벙어리야? 아니면 대가리에 뭐가 들었길래 중령이 말을 하는데 눈만 껌뻑이고 있어. 내가 지금 내 그 잘난 얼굴 뜯어보려고 말 거는 줄 알아? 황중령의 언성이 높아졌다. 그는 본래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기미만 보여도 이성을 잃는 부류였다. 하물며 상대가 계급도 없는 그저 여자로 보이는 군인일 때는 더더욱 그랬다. 여기서 이러시는 건 보기 좋지 않습니다. 다른 장병들도 보고 있습니다. 여성의 침착한 대응은 오히려 황중령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뭐? 보기 좋지 않아? 지금 내가 나를 가르쳐? 인연이 진짜 보자 하니까. 너 같은 것들이 군대에 들어와서 커피나 타 마시고 시간이나 때우니까 군 기강이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땀내 나는 전투복 입고 있을 자격도 없는 것들이 어디서 훈계를 해.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 휴게실 입구에 놓인 커피 자판기를 발견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종이컵에 뜨거운 믹스커피를 한 잔 뽑았다. 그리고는 다시 여성에게 다가와 그녀의 머리 위로 커피를 그대로 부어버렸다. 아! 주변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뜨거운 액체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전투복 상의를 적셨다. 달콤하고 끈적한 커피 향이 역하게 피어올랐다. 그러나 여성은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분노도 슬픔도 당혹감도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심연이 그녀의 눈동자에 담겨 있었다. 황중령은 코웃음을 쳤다. 꼴 좋네. 그 커피 향으로 내 머릿속에 가득 찬 똥물이나 좀 정화시켜봐. 그리고 당장 내 소속 부대장한테 가서 전해. 제7군수지원단 황인철 중령이 군대 예절 다시 배우라고 보냈다고. 알아들었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손을 들어 얼굴에 흐르는 커피를 닦아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복도의 장병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곧이어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공기를 짓눌렀다. 여성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뜨거운 커피에도 모욕적인 폭언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황인철 중령.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뭐야? 방금 그 행동 후회하게 될 거야. 하. 2년이 끝까지. 그래, 어떻게 후회하게 만들 건데? 내 윗대가리한테 가서 꼰지를 거냐? 아니면 국방 헬프콜에 전화라도 해서 질질 짤 거냐고. 어디 해봐. 내가 아니라 내 부대장 목을 먼저 날려줄 테니까. 황중령이 조롱을 섞어 소리쳤다.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단장인 박준서 준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황중령과 커피에 젖은 여성의 모습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차장님, 이게 무슨... 박 준장은 여성에게 달려와 쩔쩔매며 허리를 숙였다. 황중령은 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봤다. 단장이 저 계급도 없는 여자에게 차장님이라고 부르며 굽실거리고 있었다. 여성은 박 준장의 인사를 받지 않고 여전히 황중령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박 단장,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할 필요 없어.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고 온몸으로 겪었으니까.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겁에 질린 병사들, 당황한 간부들, 그리고 사색이 된 황인철 중령. 그리고 황인철 중령. 그녀는 한 걸음 그에게 다가섰다. 황중령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내 소속을 무척 궁금해하는 것 같으니 내 입으로 직접 알려주지. 그녀는 커피로 얼룩진 전투복 상의를 손으로 툭툭 털어냈다. 합동참모본부 차장, 육군 중장 서지수다. 합참차장 중장. 그 단어들이 천둥처럼 황인철 중령의 뇌리를 강타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의 2인자. 육군, 해군, 공군을 통틀어 단 몇 명뿐인 3스타. 그 중에서도 유일한 여성 장군. 전군을 통틀어 그녀의 얼굴과 이름을 모르는 간부는 없었다. 다만 그 누구도 눈앞에 이 초라한 모습과 매치시키지 못했을 뿐이다. 그리고 너는 오늘부로 보직 해임이다. 내일 아침 합참 감찰실에서 내 놈의 모든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이 부대로 내려올 거다. 그때까지 대대장실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말고 대기하도록. 이건 명령이다. 서지수 중장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그녀는 더 이상 황중령을 쳐다보지도 않고 박 준장에게 말했다. 단장실로 안내해. 이 부대 오늘 밤으로 전부 뒤집어 엎어야겠으니. 그녀가 돌아서는 순간 복도를 가득 메웠던 침묵이 깨졌다. 장병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공포에 질린 비명도 놀라움의 감탄도 아니었다. 오랫동안 골마 터진 상처에 드디어 소독약이 뿌려지는 순간을 목격한 카타르시스에 가까운 전율이었다. 황인철 중령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축축하게 젖은 채 멀어지는 서지수 중장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제국이 한 잔의 커피와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청사. 서지수 중장의 집무실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책상 위에는 각종 군사 현황 보고서들이 각을 맞춰 정렬되어 있었고 벽에는 위국 헌신 군인본분이라는 액자가 그녀의 군 생활을 대변하듯 걸려 있었다. 파주 제7군수지원단에서 돌아온 그녀는 커피 얼룩이 젖던 전투복 대신 어깨에 3개의 별이 선명한 정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모욕당한 개인의 분노 대신 군 전체의 병폐를 도려내야 하는 지휘관의 무거운 책임감이 엿보였다. 들어와.
노크 소리에 그녀가 짧게 답하자 2명의 장교가 집무실로 들어와 칼 같은 거수경례를 붙였다. 충성. 대령 김철민. 충성. 소령 이현우. 김철민 대령은 합참감찰실 소속으로 군내에서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 강직하고 타협을 모르는 인물이었다. 서지수 중장이 소위 시절부터 눈여겨보고 직접 발탁한 인재였다. 이현우 소령은 사이버 사령부에서 전출 온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로 그의 손을 거치면 삭제된 데이터도 암호화된 파일도 모두 제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서 중장이 가장 신뢰하는 의로운 검이었다. 앉아. 두 사람이 자리에 앉자 서 중장은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제7군수지원단 보급대대장 황인철 중령건 두 사람이 맡아줘야겠다. 단순한 직권 남용 및 하극상으로 볼 사안이 아니다. 그 뒤에 더 거대한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다는 감이와 황인철 중령 개인의 비리를 파헤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뿌리까지 파고 들어가. 작전명은 청렴한 검으로 한다. 김철민 대령이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다. 차장님, 황인철 중령의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도 익히 들어왔습니다. 군내 사조직 북극성회의 핵심 멤버로 알려져 있으며 국방부 정책실장인 윤태준 소장이 뒤를 봐주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건드리기 시작하면 외압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걸 알기에 자네들을 부른 거야. 서 중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외압 따위에 흔들릴 사람들이었다면 시작도 안 했어. 이현우 소령. 네, 차장님. 자네는 지금 즉시 감찰팀을 이끌고 7군 수지원단으로 가. 황인철 중령의 사무실, 관사, 그리고 부대 내 모든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특히 회계 및 군수품 관련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확보해. 삭제된 파일이 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복원하도록. 명받겠습니다. 김철민 대령. 네, 차장님. 자네는 나와 함께 여기 남아 전체적인 수사를 지휘한다. 황인철과 관련된 모든 인물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군납비리 커넥션을 찾아내. 국세청과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내 이름으로 직접 요청하겠네. 이건 전쟁이야. 썩어 빠진 군 기강을 바로잡고 나라의 혈세를 좀먹는 도둑놈들을 소탕하는 전쟁. 그녀의 눈빛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단순한 감찰 지시가 아니었다. 부패한 카르텔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같은 시각 파주 7군 수지원단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다. 보직 해임 명령을 받은 황인철 중령은 대대장실에 갇힌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는 쉴 새 없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형님, 접니다. 황인철입니다. 일이 좀 크게 터졌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국방부 정책실장 윤태준 소장이었다. 보고받았어. 합참차장이라니. 내 놈은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꼭 일을 만들더구나. 죄송합니다, 형님. 계급장도 없는 웬 미친년이 대들기에 버릇 좀 고쳐주려 한 것뿐인데 그게 서지수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미친년? 그 여자는 독사야. 잘못 건드리면 물리는 정도가 아니라 뼈까지 녹여버리는 독사라고. 일단 기다려. 내가 손을 써볼 테니. 그 여자라는 약점이 있으니 어떻게든 흠집을 낼 방법이 있겠지. 언론에 흘릴 자료 좀 준비해둬. 서지수가 사적인 감정으로 부하를 핍박하는 부덕한 지휘관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야 해. 알겠습니다, 형님. 믿고 있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황중령은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윤태준 소장과 북극성회가 움직이면 합참차장이라도 어쩌지 못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그의 등 뒤에서는 이미 그를 옥죄 새로운 올가미가 준비되고 있었다. 보급대 군수지원과장 이준서 대위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는 황인철 중령의 오랜 폭언과 부당한 지시에 시달려왔다. 수없이 국방 헬프콜에 신고할까 고민했지만 북극성회의 보복이 두려워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 서지수 중장의 등장은 그에게 한 줄기 빛이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대위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지난 몇 년간 몰래 모아온 자료들을 꺼내들었다. 황인철 중령이 특정 업체에 군납 계약을 몰아주라고 지시했던 녹음 파일,
정상가의 몇 배로 부풀려진 허위 계약서 사본, 그리고 그 업체로부터 상납받은 금품 목록을 정리한 개인적인 기록까지 목숨을 건 증거들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보안 USB에 파일들을 옮겨 담았다. 그리고 동이특이 무섭게 부대를 나섰다. 그의 목적지는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가 아니었다. 그는 감찰팀이 도착하기 전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이 증거를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준서 대위가 도착한 곳은 계룡대였다. 대한민국 육군본부. 그는 육군참모총장 비서실 앞에서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비서실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일개 대위가 총장을 직접 만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국가의 안위와 군의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이 USB를 총장님께 직접 전해 주십시오. 만약 전달되지 않는다면 저는 내일 아침 언론사 앞에서 모든 것을 폭로할 겁니다. 그의 비장한 태도에 비서실장은 잠시 망설이다. 결국 USB를 받아들었다. 그날 오후 육군 참모총장의 책상 위에 이준서 대위의 목숨을 건 증거들이 놓였다. 그리고 그 보고는 즉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에게까지 올라갔다. 서지수 중장이 시작한 작은 파문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태풍이 되어 군 전체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검집에서 뽑힌 의로운 검은 이미 부패의 심장부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이현우 소령이 이끄는 합참 감찰팀의 압수수색은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다. 그들은 동이 트자마자 제7군수지원단에 들이닥쳐 황인철 중령의 사무실과 관사는 물론 행정 및 군수 관련 부서 전체를 장악했다. 황 중령은 속수무책으로 자신의 컴퓨터와 서류들이 박스에 담겨 나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소령, 너무한 거 아니오. 내가 그래도 이 부대의 대대장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모욕을 줘야겠소? 이현우 소령은 황 중령의 항의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다. 황인철 씨, 당신은 더 이상 대대장이 아닙니다. 직무가 정지된 민간인 신분의 피의자일 뿐입니다. 수사에 협조해 주시죠. 황인철 씨라는 호칭에 황 중령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계급장을 뗀 군복을 입은 감찰팀원들에게 둘러싸인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압수된 자료들은 즉시 용산 합참청사로 이송되었다. 이현우 소령과 그의 팀원들은 서지수 중장이 마련해준 별도의 분석실에서 밤샘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예상대로 황인철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는 대부분 초기화된 상태였고 중요한 서류들은 이미 파쇄되거나 다른 곳으로 빼돌려진 후였다. 차장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황인철이 손을 써둔 것 같습니다.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현우 소령의 보고에 서지수 중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북극성회의 치밀함이 예상보다 더 뛰어났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시간이 걸려도 좋아. 단 하나의 파일, 단 한 줄의 기록이라도 놓치지 말고 찾아내. 뱀은 자기 굴의 흔적을 남기는 법이니까. 바로 그때 김철민 대령이 다급한 표정으로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차장님, 이것 좀 보셔야겠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군 내부 통신망 게시판과 몇몇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들이 떠 있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단독 육군 최초 여성 중장 부하에게 사적 감정으로 보복 감찰 논란. 이슈 서지수 합참차장, 과거 지휘관 시절 부하 성추행 의혹 묵살 정황 포착. 내부 고발 서 장군은 부하를 인격체로 보지 않았다 익명의 제보 잇따라. 기사들은 하나같이 서지수 중장을 부덕하고 감정적인 지휘관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특히 과거 그녀가 사단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부하 장교의 성추행 사건을 진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덮었다는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악의적이었다. 북극성회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전부 사실무근입니다. 당시 성추행 가해자는 제가 직접 보직 해임시키고 육군중앙수사단에 넘겼습니다. 피해 여군은 제 개인적인 도움으로 전역 후 심리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김철민 대령이 분노를 사기며 말했다.
그는 당시 사건의 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서지수 중장은 말없이 기사들을 읽어내려갔다. 그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집무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예상했던 바야. 그녀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진흙탕 싸움을 걸어 수사의 본질을 흐리려는 수작이지. 대응하지 마. 우리가 할 일은 저들이 던지는 오물을 닦아내는 게 아니라 저들의 목을 치는 거다. 하지만 차장님, 이대로 두면 여론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차장님의 입지가 흔들리면 수사 동력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서둘러야지. 그녀의 시선이 이현우 소령에게 향했다. 이 소령, 디지털 증거만 기다릴 시간이 없어.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해. 황인철이 군수품을 빼돌렸다면 그 작물이 흘러들어간 곳이 있을 거야. 부대 주변의 고물상, 중고 장비 매매상, 심지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까지. 샅샅이 뒤져. 군용 마크가 찍힌 물건이 단 하나라도 나오면 그 즉시 출처를 역추적해. 알겠습니다. 서지수 중장의 지시는 정확했다. 군납 비리는 내부의 서류 조작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반드시 외부의 협력자가 필요하고 빼돌린 물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다. 한편 북극성회는 서지수 중장을 압박할 또 다른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다. 국방부 정책실장 윤태준 소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의원님, 저 윤태준입니다. 이번에 합참에서 진행하는 감찰건 말입니다. 서지수 중장이 너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군의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국회 차원에서 제동을 좀 걸어주셔야겠습니다. 북극성회는 정계에까지 검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들은 국정감사를 통해 서지수 중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공개적인 망신을 주어 그녀를 끌어내릴 계획을 세웠다. 위기는 사방에서 몰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서지수 중장과 그녀의 팀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준서 대위가 목숨 걸고 넘긴 자료와 합참에 접수된 익명의 투서들을 교차 분석하며 그들은 마침내 하나의 교점을 발견했다. 황인철 중령이 유독 많은 계약을 몰아준 대한물산이라는 유령 회사였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 회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김철민 대령은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대한물산에서 빠져나간 거액의 돈이 여러 차례의 세탁을 거쳐 최종적으로 흘러들어간 곳. 그곳은 바로 윤태준 소장의 아내가 대표로 있는 한 갤러리의 법인 계좌였다. 찾았습니다, 차장님. 꼬리가 잡혔습니다. 김철민 대령의 보고에 서지수 중장의 눈이 번뜩였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육군 참모총장이었다. 서장군, 미안하게 됐네. 국회에서 이번 감찰건에 대한 국정감사를 요구해왔네. 증인으로 출석해줘야겠어. 그리고 당분간 감찰은 중단하는 게 좋겠네. 군 전체가 너무 시끄러워. 총장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북극성회의 정치적 압력이 군 수뇌부까지 뒤흔들고 있는 것이었다. 전화를 끄는 서지수 중장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린 서울의 야경이 눈에 들어왔다. 거대한 부패의 그림자가 대한민국을 삼키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여기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군복을 벗을 각오를 하고 정면으로 부딪힐 것인가.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김철민 대령과 이현우 소령을 바라보았다. 작전 변경한다. 지금부터 청렴한 검은 공식적인 감찰 활동을 모두 중단한다. 두 사람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다. 그러나 서 중장의 다음 말이 그들의 눈빛을 다시 타오르게 만들었다. 대신 비공식적인 수사팀으로 전환한다. 지금부터 우리는 합참 소속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좀먹는 반역자들을 처단하는 그림자 부대다. 법과 제도가 우리를 막는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그들의 심장을 겨눌 것이다. 모두 동의하는가?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집무실을 울렸다. 북극성회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맞서 강철의 별이 이끄는 세 사람의 외로운 전쟁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다.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와 감찰 중단이라는 외압은 서지수 중장의 숨통을 옥죄는 듯했다. 북극성회가 쳐놓은 거대한 그물은 군을 넘어 정치권까지 뻗어 있었고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그들의 심장부에 칼을 꽂아 넣을 수 없었다. 그러나 강철은 담금질을 거칠수록 단단해지는 법. 서지수는 어둠 속에서 더 날카롭게 칼날을 갈기 시작했다. 비공식 수사팀으로 전환한 그들의 아지트는 용산 합참 청사 내의 낡은 문서 보관실이었다. 최첨단 장비가 가득했던 분석실 대신 먼지 쌓인 서류들 사이에서 그들은 대한민국군의 가장 깊은 환부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대한물산의 자금 흐름은 윤태준 소장의 아내가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끊겼습니다. 완벽한 자금 세탁 루트입니다. 미술품 거래는 가격 책정이 주관적이라 추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흠잡을 곳이 없어요. 김철민 대령의 보고는 암담했다. 꼬리는 잡았지만 몸통을 끌어낼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이현우 소령 역시 난관에 부딪혔다. 황인철 중령과 윤태준 소장의 통신 기록은 대포폰을 사용해 깨끗합니다. 복원한 데이터에서도 북극성회의 실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용이 주도한 놈들입니다. 모두가 벽에 부딪힌 순간 침묵을 지키던 서지수 중장이 입을 열었다. 시선을 돌리자. 그녀는 낡은 군사지도 위에 붉은 펜으로 하나의 점을 찍었다.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와 맞닿은 최전방이었다. 모든 비리의 시작은 돈이지만 그 돈이 오가는 길에는 반드시 피냄새가 섞이기 마련이다. 황인철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뿐 북극성회라는 거대한 조직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더 큰 규모의 자금이 필요해. 그리고 그 자금은 일선 부대의 피와 땀을 빨아먹으며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녀는 이준서 대위가 넘긴 자료와 그동안 합참에 접수되었지만 묵살되었던 각종 부대 비리 의혹들을 밤새도록 검토했다. 그러다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지난 몇 년간 철원 지역의 특정 포병여단에서 유독 보급품 분실 및 횡령 사건과 의문스러운 병사 사망 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이었다. 제8포병여단. 여단장은 조남철 준장. 군 내에서는 젠틀맨으로 불리는 인물이지. 인품이 뛰어나고 부하들의 신망이 두터워 차기 사단장 1순위로 꼽히는 인물이다. 김철민 대령이 조남철 준장의 이력을 읊었다. 흠잡을 데 없는 군인의 표본이었다. 가면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방패다. 서지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이현우 소령 8포병여단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모든 사망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해. 특히 단순 자살로 종결된 사건들을 위주로. 이 소령의 손가락이 노트북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몇 시간의 분석 끝에 그는 마침내 하나의 이름을 찾아냈다. 김민준 일병. 입대 전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던 특기병입니다. 부대 내 행정 시스템 관리병으로 복무하던 중 1년 전 생활관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유서 한 장 없었고 평소 부대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던 관심 병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는 서둘러 단순 염세 비관 자살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특이점은 사망 시점입니다. 김일병이 사망하기 직전 부대에서는 대규모 K9 자주포 성능 개량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군수 지원을 총괄한 부대가 바로 황인철 중령이 있던 제7군 수지원단입니다. 순간 문서 보관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향해 맞춰지기 시작했다. 김민준 일병의 유가족을 찾아. 내가 직접 만나야겠다. 서지수 중장의 명령은 단호했다. 며칠 후 서지수는 사복 차림으로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추모공원을 찾았다. 김민준 일병의 어머니가 아들의 기일마다 이곳을 찾는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일부러 수행원 없이 홀로 낡은 국산차를 몰고 왔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공원. 작은 비석 앞에 한 중년 여인이 하염없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서지수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 조용히 다가가 우산을 씌워주었다. 어머님. 여인은 낯선 사람의 등장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서지수는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저 자신을 민준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처음 경계하던 김일병의 어머니는 서지수의 진심 어린 눈빛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우리 민준이 절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아이가 아니에요.
입대 전날 밤에도 제 어깨를 주무르면서 군대 가서 더 강한 남자가 되어 돌아오겠다고 제대하면 꼭 유럽 여행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던 아이예요. 그런데 군대에서는 우울증이라고 자기들이 뭘 안다고 내 아들을 그렇게 만들어요. 어머니의 절규는 비수가 되어 서지수의 가슴에 박혔다. 혹시 민준이가 군대에서 뭔가 힘든 내색은 없었나요? 편지나 통화에서라도. 힘들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오히려 자기가 부대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고 전공을 살려서 큰일을 해낼 거라고 자랑스러워했어요. 컴퓨터로 뭘 찾아냈는데 이게 아주 나쁜 사람들을 혼내줄 수 있는 증거라고. 어머니의 말에 서지수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증거라고요? 네. 무슨 말인지는 저도 잘 그냥 아주 대단한 걸 발견했다고 휴가 나가면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그게 우리 아들 마지막 통화였어요. 어머니는 흐느끼며 품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김민준 일병이 군 생활 동안 썼던 일기장이었다. 군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져가지도 않더군요. 혹시 여기에라도 뭐가 있을까 싶어서 매일 밤 읽고 또 읽었어요. 서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다. 빼곡하게 적힌 젊은 병사의 고뇌와 희망의 기록들. 그녀는 일기장을 넘기다가 마지막 페이지에서 숨을 멈췄다. 그곳에는 암호처럼 보이는 숫자와 단어들의 조합이 적혀 있었다. K9 PIP는 자주포 성능 개량 사업. 대한물산은 황인철의 유령 회사. 8%는 아마도 리베이트 비율일 것이다. 그리고 북극성의지 ENTLEMAN. 북극성회와 젠틀맨 조남철 준장. 죽은 병사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발견한 진실의 무게를. 그리고 그는 죽음으로 그 진실을 봉인당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속삭임은 이제 서지수라는 강철의 별에게 닿았다. 어머님,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민준이의 명예를 제가 반드시 되찾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을 제 손으로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서지수의 목소리는 빗속에서 더없이 단단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한 명의 장군이 아니었다. 억울하게 죽어간 아들의 한을 풀어주려는 어머니의 눈빛이었다. 망자의 속삭임은 이제 정의의 칼이 되어 부패한 장군들의 심장을 겨누기 시작했다. 김민준 일병의 일기장은 스모킹건이었다. 암호처럼 남겨진 그의 마지막 기록은 북극성회의 군납 비리와 의문의 죽음이 하나의 뿌리에서 뻗어나온 독버섯임을 명백히 가리키고 있었다. 서지수 중장은 즉시 조남철 준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긁어 모으기 시작했다. 조남철 준장은 군 내에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비육사 출신이라는 불리함을 극복하고 장군까지 오른 실력파였으며 언제나 온화한 미소와 부드러운 화법으로 젠틀맨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의 지휘 아래 팔포병여단은 각종 훈련 평가에서 최우수 부대로 선정되었고 병사들의 인권 존중과 복지 향상에도 앞장서는 모범적인 지휘관으로 알려져 있었다. 파면 팔수록 깨끗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재산 형성 과정도 투명하고 부하들의 평가도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빈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김철민 대령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하지만 서지수는 그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균열을 찾아내려 했다. 완벽함이야말로 가장 큰 허점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욕망에 흔들리기 마련이야. 조남철이 신이 아닌 이상 그의 과거 어딘가에는 반드시 진실의 실마리가 숨어 있을 거다. 그녀는 이현우 소령에게 조남철 준장의 과거 20년치 통신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 전체에 대한 정밀 분석을 지시했다. 합참 차장의 권한을 비공식적으로 사용한 명백한 월권 행위였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진실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거래할 수 있다는 각오였다. 며칠 후 이현우 소령이 흥분된 목소리로 서지수를 찾았다. 찾았습니다, 차장님. 아주 작지만 결정적인 균열입니다. 이 소령이 모니터에 띄운 것은 조남철 준장의 차명 계좌로 의심되는 한 계좌의 입출금 내역이었다. 대부분의 거래는 평범한 생활비 지출이었지만 매년 한 번 특정 날짜에만 거액의 현금이 인출되는 패턴이 발견되었다. 매년 10월 26일입니다. 공교롭게도 김민준 일병의 기일과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인출된 직후 항상 같은 사람에게 상품권과 고가의 선물이 배송되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박민석. 현재 팔포병여단에서 복무 중인 병장입니다. 박민석 병장? 네. 김민준 일병의 입대 동기이자 부대 내에서 가장 친했던 친구입니다. 모든 정황이 박민석 병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김민준 일병 죽음의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목격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조남철 준장은 그의 입을 막기 위해 뇌물과 회유를 동원해 그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박민석 병장을 만나야겠다. 하지만 섣불리 접근하면 조남철이 눈치챌 거야. 놈은 지금쯤 우리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테니. 서지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팔포병여단은 조남철의 왕국이었다. 그 안에서 비밀리에 박민석 병장을 빼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때 그녀의 뇌리에 한 가지 대담한 계획이 스쳐 지나갔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직접 들어가는 수밖에. 그녀는 합참의장에게 직접 독대를 신청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도박을 시작했다. 의장님, 북한의 국지 도발 징후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전방 부대의 화력 대비 태세를 제가 직접 점검하고 싶습니다. 특히 적의 장사정포를 무력화할 수 있는 팔포병여단의 대비 태세가 중요합니다. 불시에 제가 직접 주관하는 최대 규모의 화력 도발 대비 훈련을 실시할 것을 제가해 주십시오. 합참의장은 북극성회의 외압을 받고 있던 터라 난색을 표했지만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운 합참차장의 요청을 끝까지 거부할 수는 없었다. 결국 훈련은 극비리에 승인되었다. 훈련 개시일. 새벽 안개가 짙게 깔린 철원 평야의 지축을 흔드는 굉음이 울려 퍼졌다. 수십 문의 K9 자주포가 일제히 불을 뿜었고 포탄은 가상의 적진을 향해 비오듯 쏟아졌다. 대한민국 육군 최강의 화력을 자랑하는 팔포병여단의 위용이었다. 여단장 조남철 준장은 훈련 지휘 벙커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로 훈련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벙커의 문이 열리며 서지수 중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전투복에 방탄모까지 갖춰 쓴 그녀의 등장은 그야말로 불시였다. 차장님, 어인일로 예까지. 조남철 준장의 얼굴에 떠오른 당혹감은 찰나였다. 그는 곧 특유의 젠틀한 미소로 서지수를 맞았다. 합참차장께서 직접 저희 부대 훈련을 찾아주시니 무한한 영광입니다. 저희 용사들의 늠름한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칭찬은 훈련이 끝난 뒤에 듣도록 하지. 그보다 조 준장. 내가 이 훈련을 직접 주관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나? 서지수는 차가운 눈으로 조남철을 꿰뚫어 보았다. 그녀의 시선에 조남철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다. 그야 최전방 부대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틀렸어. 서지수는 한 걸음 다가서며 오직 조남철에게만 들릴 정도의 나직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1년 전 내 놈의 탐욕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간 한 젊은 병사의 원혼을 달래주기 위해서다. 김민준 일병 기억하나? 김민준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조남철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다. 젠틀맨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무슨 말인지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내가 K9 부품을 빼돌려 대한물산에 넘기고 그 대가로 받은 검은 돈으로 내장군 별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김민준 일병이 알아챘기 때문이잖나. 그래서 그 똑똑한 아이를 자살로 위장해 죽여버린 거고. 서지수의 모든 말은 추측이었지만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조남철을 몰아붙였다. 바로 그때 벙커의 통신병이 다급하게 외쳤다. 여단장님, 7포대 알파 진지에서 박격포 오발 사고 발생. 박민석 병장 외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박민석이라는 이름에 조남철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서지수는 그 찰나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이제 알겠군. 훈련의 소란을 틈타 마지막 증인마저 사고로 위장해 제거하려 한 거냐? 정말 악마 같은 놈이군, 조남철. 서지수는 즉시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여기는 합참차장. 훈련 즉시 중단. 헌병대는 지금 즉시 팔포병여단장 조남철 준장을 살인 및 살인교사, 군수품 횡령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하라.
그녀의 서슬퍼런 명령이 철원평야 전체에 울려 퍼졌다. 포성이 멎은 훈련장에는 섬뜩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젠틀맨의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악마의 민낯이 강철의 별 앞에서 마침내 그 흉측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서지수 중장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훈련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합참 직속 헌병대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휘 벙커로 들이닥쳤다. 조남철 준장은 자신의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차는 굴욕을 맛봐야 했다. 이거나 나는 결백해. 이건 서지수 중장의 독단적인 월권 행위다. 함정이야. 조남철은 발악했지만 서슬퍼런 헌병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그의 젠틀한 가면은 완전히 벗겨지고 탐욕과 공포에 휩싸인 추악한 본성만이 남아있었다. 같은 시각 포격 사고 현장으로 달려간 김철민 대령은 의무 헬기에 실리기 직전에 박민석 병장을 만날 수 있었다. 다행히 박 병장은 파편에 의한 가벼운 부상만 입은 상태였다. 김 대령은 그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박민석 병장, 이제 다 끝났어. 조남철 준장은 체포됐네. 자네를 해치려던 포반장도 현장에서 연행됐고, 이제 자네가 진실을 말해줄 차례야. 죽은 김민준 일병을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주게. 박 병장은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남철의 회유와 협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공포에 떨며 살아왔던 그는 마침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기회를 잡은 것이다. 조남철 준장의 현장 체포 소식은 군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특히 북극성회에게는 핵폭탄급 충격이었다. 국방부 정책실장 윤태준 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재떨이를 집어 던졌다. 서지수, 그 미친년이 기어이 선을 넘었어. 감찰 중단 명령까지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장군을 체포해. 이건 명백한 하극상이자 군 지휘체계를 무너뜨리는 쿠데타야. 윤태준은 즉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에게 서지수 중장의 보직 해임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북극성회와 연결된 정치권도 일제히 움직였다. 언론은 월권과 독단의 눈먼 여장군의 위험한 폭주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연일 서지수를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서지수 중장은 사면초가에 몰렸다. 군 수뇌부는 그녀에게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종용했다. 그녀가 일으킨 거대한 파문이 군 전체를 뒤흔들자 모두가 그녀를 희생양 삼아 사태를 수습하려 했다. 합참의장실. 의장은 착잡한 표정으로 서지수를 바라보았다. 서장군. 나도 자네의 충정을 이해하네. 하지만 너무 멀리 갔어. 절차를 무시한 자네의 행동은 군의 근간을 흔들었네. 스스로 군복을 벗는 게 자네와 군 모두를 위한 길일세. 서지수는 말없이 의장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조금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의장님, 저는 군복을 벗을 수 없습니다. 제가 벗으면 저를 믿고 용기를 내준 젊은 병사들은 누가 지켜줍니까? 썩어 빠진 군을 개혁하라는 국민들의 염원은 누가 받듭니까? 제가 무너뜨린 것은 군의 근간이 아니라 군의 심장부를 좀먹고 있던 부패의 바벨탑입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파일을 의장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박민석 병장의 자술서입니다. 조남철 준장이 김민준 일병을 어떻게 살해했고 어떻게 그 사실을 은폐했는지, 그리고 그 배후에 북극성회와 윤태준 소장이 있다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황인철 중령의 운전병이었던 최 일병이 용기를 내어 제보한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황인철이 차 안에서 윤태준과 군납 비리를 공모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파일에는 이준서 대위의 내부 고발 자료, 김민준 일병의 일기장, 그리고 지난 몇 주간 서지수의 팀이 밤을 새워 복원해낸 디지털 증거들까지 북극성회의 죄악을 증명하는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다. 이제 선택은 의장님의 몫입니다. 이 모든 진실을 덮고 썩어가는 군을 방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함께 이 나라 국방의 100년 대계를 바로 세우시겠습니까? 서지수의 눈빛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같았다. 그녀의 진심과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합참의장은 길고 긴 침묵 끝에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그날 오후 국방부 특별 기자회견장이 열렸다.
합참의장은 굳은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발표는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본관은 오늘 국방부 내에 존재하는 사조직 일명 북극성회와 관련된 군납 비리 및 병사 사망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합동특별수사본부 구성을 대통령께 건해드렸습니다. 본 수사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진행될 것이며 합동참모본부 차장 서지수 중장에게 수사에 대한 전권을 위임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은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다.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회견장 뒷자리에 조용히 서 있던 서지수 중장에게 쏟아졌다. 그녀는 더 이상 독단의 눈먼 여장군이 아니었다. 부패한 군의 심장에 칼을 꽂은 정의의 여신으로 부활하는 순간이었다. 그 시각 윤태준 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TV를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그는 방아쇠를 당기는 대신 어딘가로 마지막 전화를 걸었다. 접니다.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직접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 방패를 움직여 주십시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오직 섬뜩한 침묵만이 흘렀다. 북극성회라는 바벨탑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지만 서지수는 직감했다. 이것이 끝이 아님을. 탑의 가장 꼭대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더 거대한 어둠이 도사리고 있음을.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합동특별수사본부 이하 특수본의 출범은 대한민국 군에 떨어진 핵폭탄이었다. 서지수 중장에게 주어진 전권은 단순한 수사권을 넘어 군 사법체계 전체를 지휘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지트였던 낡은 문서 보관실을 나와 국방부 별관에 차려진 특수본 상황실의 중앙에 섰다. 이제 어둠 속에서의 비밀 작전은 끝났다. 거학과의 전면전이 시작된 것이다. 특수본은 서지수를 정점으로 육군 중앙수사단, 국방부 검찰단, 그리고 이현우 소령이 이끄는 사이버 사령부의 최정예 요원들로 구성되었다. 김철민 대령은 특수본의 수사 총괄팀장으로서 서지수의 오른팔 역할을 맡았다. 첫 번째 타겟은 명확했다. 북극성회의 수장, 국방부 정책실장 윤태준 소장이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으로 걸었던 의문의 전화 한 통은 서지수의 마음 한구석에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그가 언급한 방패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는 누구에게 마지막 구원을 요청했던 것일까? 지금 즉시 윤태준 소장을 긴급 체포한다. 그의 사무실과 자택은 물론 아내가 운영하는 갤러리까지 동시에 압수수색을 실시한다. 단 하나의 증거도 놓쳐서는 안 된다. 서지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수십 명의 헌병 수사관들이 용산과 강남 일대로 흩어졌다. 하지만 그들이 윤태준의 사무실과 자택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연기처럼 사라진 후였다. 보고드립니다. 윤태준 소장 행방이 묘연합니다. 사무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개인 서류는 전부 소각된 상태입니다. 갤러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자금 장부로 추정되는 모든 서류가 파쇄되었고 CCTV 영상은 이틀치가 전부 삭제되었습니다. 예상보다 한 발 빠른 적의 움직임에 특수본 상황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태준이 도주했다는 것은 그에게 내부 조력자가 있거나 혹은 그가 상상 이상의 거대한 세력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의미였다. 서지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당황하지 마라. 쥐는 궁지에 몰리면 가장 익숙한 구멍으로 숨어들기 마련이다. 이현우 소령. 네, 차장님. 윤태준의 과거 행적을 모두 분석해. 그의 연고지, 과거 근무했던 부대, 자주 찾던 장소. 그가 심리적으로 가장 편안함을 느낄 만한 곳이 바로 그의 도주로다. 특히 그의 군 동기나 선후배 중 현재 예편한 인물들의 행방도 추적해. 민간 지역으로 숨어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소령과 사이버팀이 윤태준의 흔적을 좇는 동안 김철민 대령은 체포된 황인철 중령과 조남철 준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신문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굳게 입을 닫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서지수는 그들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황인철 중령, 당신의 매형이자
전직 군 법무관 출신인 차민준 변호사가 당신의 변호를 포기했다는 소식 들었나? 북극성회가 당신을 버렸다는 신호지. 이대로 혼자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군 교도소에서 20년을 썩을 셈인가? 조남철 준장, 당신이 젠틀맨 행세를 하며 모은 막대한 비자금, 당신의 아들과 딸이 해외에서 유학 자금으로 흥청망청 쓰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나? 당신이 여기서 입을 닫고 버티는 동안 우리는 국세청과 협조해 그들의 모든 해외 계좌를 동결시킬 수 있어. 자식들의 인생까지 망치고 싶진 않겠지. 서지수의 심리전은 효과적이었다. 버림받았다는 절망감과 가족을 향한 걱정은 두 사람의 방어벽을 서서히 허물어뜨렸다. 마침내 황인철이 먼저 무너졌다. 말하겠습니다. 전부 다 말하겠습니다. 윤태준 소장님의 지시였습니다. 군수품 납품 비리는 모두 북극성회의 조직적인 활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저는 그저 지시에 따랐을 뿐입니다. 황인철의 자백은 북극성회의 실체를 드러내는 신호탄이었다. 그의 진술을 토대로 특수보는 군수사령부, 방위사업청 등의 포진한 북극성회 조직원들을 줄줄이 체포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군의 허리를 담당하는 핵심 부서들이 부패의 온상이었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경악했다. 하지만 윤태준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다. 그가 사라진 지 꼬박 사흘째.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지려던 순간 이현우 소령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차장님, 윤태준이 사용한 대포폰의 마지막 통화 기록을 복원했습니다. 딱 한 번 공중전화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중전화의 위치는 인천항 제1부두 근처입니다. 인천항 밀항인가? 서지수가 나지막이 은조렸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윤태준의 차명 계좌 중 하나에서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가 서광산업이라는 회사의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서광산업.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서류상으로는 평범한 무역회사였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설립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이렇다 할 실적이 없었고 임원진은 모두 전직 국군정보사령부 이하 정보사 고위 간부 출신들이었다. 정보사? 서지수의 뇌리에 섬광처럼 스치는 것이 있었다. 윤태준이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방패. 군의 모든 기밀을 다루는 정보사야말로 모든 감시와 추적으로부터 윤태준을 보호해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패였다. 서광산업은 유령 회사야. 정보사의 전직 간부들이 자신들의 네트워크와 기밀 정보를 이용해 비자금을 세탁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중개하는 창구일 가능성이 높아. 윤태준은 북극성회가 모은 검은 돈을 이들을 통해 관리해왔고 이제 그들의 도움을 받아 해외로 도피하려는 거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윤태준이 숨어있는 곳은 인천항 근처 서광산업이 운영하는 비밀 안가일 것이다. 특수본 전 병력 인천으로 출동한다. 지역 군경에 협조를 요청해 인천항으로 향하는 모든 길목을 차단해.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완벽한 포위망을 구축한다. 서지수는 직접 방탄조끼를 챙겨 입었다. 책상에 앉아 지휘만 할 사안이 아니었다. 지난 수십 년간 군의 가장 깊은 곳에 뿌리내린 암세포를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도려내야 했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지는 인천항. 수백 명의 특수본 병력과 경찰 특공대가 서광산업 소유의 낡은 창고를 물샐 틈 없이 포위했다. 창고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진입한다. 서지수의 짧은 명령과 함께 특공대가 창고의 문을 부수고 섬광탄을 터뜨리며 내부로 쏟아져 들어갔다. 창고 안에는 컨테이너 박스 몇 개가 전부였다. 그리고 그중 하나의 컨테이너 위에서 윤태준 소장이 권총을 자신의 관자놀이에 겨눈 채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오지 마. 더 이상 다가오면 쏴버릴 거야. 서지수, 내년 때문에 모든 게 끝났어. 윤태준, 어리석은 짓은 그만둬라. 내가 저지른 죄는 내 목숨 하나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서지수는 천천히 비무장 상태로 그에게 다가갔다. 너를 이렇게 만든 건 내가 아니다. 내 안의 탐욕이지. 너는 군인의 명예를 돈과 권력과 맞바꿨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명예? 웃기지 마.
이 군대에서 명예 따위는 배신자들의 자기 위안일 뿐이야. 힘이 없으면 명예도 정의도 지킬 수 없다고. 나는 단지 힘을 원했을 뿐이다. 윤태준이 절규하는 순간 그의 등 뒤 컨테이너 문이 열리며 검은 실루엣의 사내가 나타나 그의 목을 가격했다. 컥하는 소리와 함께 윤태준은 그대로 쓰러져 버렸다. 너무나도 빠르고 기습적인 공격이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사내는 중년의 남성이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몸에서는 평범한 회사원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쓰러진 윤태준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더니 서지수를 향해 입을 열었다. 서지수 중장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서광산업의 오 실장이라고 합니다. 저 골치 아픈 쓰레기는 저희가 처리하도록 맡겨주시죠. 국가를 위해 평생을 바친 분들께 누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협박의 기운이 담겨 있었다. 국가를 위해 평생을 바친 분들이란 정보사 출신의 자신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서지수는 차갑게 웃었다. 오 실장, 당신들이야말로 국가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는 쓰레기들이다. 윤태준은 법의 심판을 받을 거다. 그리고 당신과 당신 뒤에 숨어 있는 유령들까지 내가 전부 빗속으로 끌어내줄 테니 기대하고 있도록. 그녀는 헌병들에게 눈짓했다. 윤태준 소장을 뇌물수수 및 국무이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다. 그리고 저자 서광산업의 오 실장이라는 자도 증거인멸 및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연행해. 오 실장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일개 군인인 서지수가 자신들을 전직 정보사 요원들을 건드리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서 중장,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나? 우리 뒤에 누가 있는지 알고도 이러는 건가? 당신들 뒤에 대통령이라도 있다는 건가? 그렇다면 더 잘 됐군. 이 나라를 어디서부터 다시 청소해야 할지 명확해졌으니. 서지수의 서슬 퍼런 기세에 오 실장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순순히 수갑을 찼다. 그는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지수를 노려보았다. 폭우가 그친 인천항의 새벽. 북극성회의 수장과 그를 비호하던 그림자 세력의 핵심 인물이 한꺼번에 체포되었다. 하지만 서지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것을. 방패 뒤에 숨어있던 유령의 실체를 이제 막 확인했을 뿐이었다. 그 유령의 몸통은 상상보다 훨씬 더 거대한 괴물일 터였다. 서광산업 오 실장의 체포는 군을 넘어 대한민국 정보기관 전체를 뒤흔든 사건이었다. 그는 단순한 비자금 관리인이 아니었다. 전직 정보사령관을 비롯한 예비역 정보기관 수뇌부들의 비밀 모임, 그림자 정부의 행동대장이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축적한 기밀 정보와 국내외 정보망을 이용해 정재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국가 위에 군림하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활동해왔다. 북극성회는 그저 그들의 하부 조직에 불과했다. 군납 비리를 통해 조성된 자금은 그림자 정부의 활동 자금으로 흘러들어갔고 그들은 그 대가로 북극성의 멤버들의 진급과 고직을 챙겨주며 군을 장악해왔던 것이다. 특수본에 연행된 오 실장은 입을 굳게 닫았다. 수십 년간 음지에서 활동해온 그는 보통의 신문 기법으로는 결코 무너뜨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서지수 중장, 당신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어. 지금이라도 멈추는 게 좋을 거야. 당신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니까. 당신의 가족, 당신의 과거, 당신의 모든 것이 먼지 하나까지 털리게 될 거다. 오 실장의 협박에도 서지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상황실 모니터에 한 장의 사진을 띄웠다. 파리의 한 노천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 젊은 여성의 사진이었다. 오지연. 올해 28.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 중이지. 당신의 유일한 딸이더군. 그런데 이상하지. 평범한 예비역 군인의 딸이 어떻게 매년 수억 원에 달하는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 혹시 서광산업의 비자금으로 유학 생활을 즐기고 있는 건 아닌가? 오 실장의 동공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에게 가족은 유일한 약점이었다. 내 딸은 건드리지 마.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 선택은 당신이 하는 거야, 오 실장.
당신이 계속 입을 닫는다면 나는 당신 딸을 당장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인터폴에 수배 요청할 거다. 파리 한복판에서 수갑을 차고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는 딸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빠짐없이 대답해. 서지수는 악마가 되어야만 했다. 더 큰 악마를 잡기 위해서. 결국 오 실장은 무너져 내렸다. 그의 입에서는 지난 20년간 그림자 정부가 저질러온 충격적인 비리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범죄는 단순한 비자금 조성을 넘어 군사기밀 유출, 무기 중개 비리, 심지어 유력 정치인들의 약점을 잡아 국정을 농단한 정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팔아넘긴 매국 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다. 권오성 전직 정보사령관이자 현직 사선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이 바로 그림자 정부의 수장입니다. 권오성. 그는 군과 정치권을 넘나들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거물이었다. 국민들에게는 안보 전문가이자 청렴한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 가면 뒤에서는 나라를 좀먹는 괴물의 수장으로 군림하고 있었던 것이다. 증거는? 서지수가 물었다. 권 의원의 스위스 은행 비밀 계좌 내역입니다. 제가 직접 관리해온 장부입니다. 오 실장은 자신의 구두 밑창에 숨겨온 마이크로 SD카드를 꺼내 서지수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그림자 정부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이제 목표는 명확해졌다. 현직 국회의원이자 국방위원장인 권오성을 체포해야 했다. 하지만 그것은 군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있었고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국방부 장관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서지수는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졌다. 그녀는 특수본의 모든 수사 자료와 오 실장의 자백, 그리고 스위스 은행 계좌 내역이 담긴 파일을 들고 청와대로 향했다. 대통령과의 독대. 서지수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모든 진실을 보고했다. 군 내부의 부패를 넘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마주한 대통령은 깊은 충격에 빠졌다. 그래서 서 장군이 내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권한을 주십시오, 각하. 국회와 사법부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국방부, 국정원, 검찰, 경찰이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주십시오. 제가 그 선봉에 서서 이 나라에 숨어있는 반역자들을 모조리 척결하겠습니다. 그것은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대담하고 가장 위험한 건이었다. 대통령이 그녀의 손을 들어주는 순간 대한민국은 헌정 사상 초유의 거대한 사정 태풍에 휩싸이게 될 터였다. 대통령은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서 장군. 나는 군 통수권자로서 그리고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그대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기겠네. 실패한다면 나와 그대는 역사의 반역자로 기록될 걸세. 하지만 성공한다면 우리는 썩어빠진 과거를 끊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주역이 될 것이야.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졌다. 그날 저녁 대한민국 정부는 긴급 담화를 발표했다. 국기문란 행위 척결을 위한 범정부 합동수사단의 출범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그리고 그 단장으로 임명된 이름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현역 군인인 서지수 중장이었다. 다음 날 새벽, 국회의 사당 앞, 수백 명의 검찰 수사관과 경찰 특공대가 건물을 포위했다. 국회의장의 동의하에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권오성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고 있었다. 그림자 정부의 비호 아래 온갖 비리를 저질러왔던 다른 의원들은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 감히 반대표를 던지지 못했다. 서지수는 직접 수사관들을 이끌고 국방위원장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권오성이 태연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서지수 장군. 결국 여기까지 왔군. 하지만 이걸 알아도 나 하나를 잡는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 것 같나? 나는 괴물이 아니야. 나는 이 시대가 만들어낸 시스템 그 자체다. 나를 없애도 제2, 제3의 권오성이 나타날 뿐이야. 그 시스템을 부수기 위해 내가 여기에 온 거다. 서지수는 차갑게 응수하며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권오성 씨, 당신을 국가보안법 위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그리고 반역죄 혐의로 체포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현직 국회의원이자 국방위원장이 군인의 손에 체포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국회의 사당의 동지붕 위로 떠오르는 아침 해가 마치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듯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지수는 거대한 그림자 정부의 심장을 꿰뚫었고 이제 그 시체 위에서 더러운 잔당들을 소탕하는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권오성 의원의 체포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가 이끌던 그림자 정부의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게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다. 서지수가 이끄는 범정부 합동수사단은 밤낮을 잊은 채 수사에 매달렸다. 오 실장이 넘긴 비밀 장부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은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다. 전직 국정원장, 전직 검찰총장, 유력 언론사 사주, 대기업 총수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그들은 그림자 정부의 약점을 잡히거나 혹은 그들과 결탁하여 자신들의 이권을 챙겨왔다. 대한민국의 힘있는 자들은 거대한 부패의 카르텔 안에서 서로 얽히고 설켜 있었던 것이다. 수사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보이지 않는 저항과 방해는 상상을 초월했다. 특수본 내부에서 수사 기밀이 유출되는가 하면 서지수의 뒤를 밟는 괴한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심지어 그녀의 가족에게까지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그림자 정부의 잔당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서지수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더 매섭게 수사의 칼날을 휘둘렀다. 이것은 전쟁이다. 단순히 범죄자를 몇 명 잡아넣는 수사가 아니야. 이 나라의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혁명이다.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물러서면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의 아이들까지 저 부패한 시스템의 노예로 살아가게 될 거다. 두려운가? 특수본 상황실 서지수의 물음에 수사관들은 일제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확고한 신념과 불굴의 의지는 팀원들에게 전염되어 그들을 두려움 없는 전사로 만들고 있었다. 결정적인 증언은 의외의 인물에게서 나왔다. 바로 권오성의 아내였다. 평생을 남편의 그늘 아래서 조용히 살아온 그녀는 남편의 추악한 민낯과 자신을 향한 배신감에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다. 그녀는 특수본에 남편의 비밀 서재 위치를 제보했다. 서지수와 김철민 대령은 직접 권오성의 자택을 찾았다. 그의 서재는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책장 뒤 숨겨진 공간에는 거대한 비밀 금고가 있었다. 금고 안에는 그림자 정부의 진짜 장부가 보관되어 있었다. 오 실장이 가지고 있던 것은 복사본에 불과했다. 원본 장부에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의 상세한 내역과 함께 연루된 모든 인물의 이름과 그들이 받은 대가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현대판 매국노들의 명단이나 다름없었다. 장부가 확보되자 모든 것이 끝났다. 더 이상 발뺌할 수 없게 된 관련자들은 서로의 죄를 폭로하며 무너져 내렸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민낯이 백일화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몇 달 후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에서 세기의 재판이 열렸다. 황인철 중령은 군수품 횡령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조남철 준장은 살인교사 혐의까지 더해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군복을 벗었다. 윤태준 소장은 북극성회의 수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림자 정부에 대한 심판이 내려졌다. 권오성 의원은 반역죄 및 수십 가지의 범죄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고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오 실장은 수사에 협조한 점이 감안되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 외 연루된 수십 명의 정재계 거물들 역시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모든 재판이 끝난 날 서지수는 홀로 현충원을 찾았다. 그녀는 이름 모를 호국 영령들의 묘비 앞에서 조용히 거수경례를 붙였다. 선배님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이 나라를 더 이상 더러운 자들의 손에 더럽혀지게 두지 않겠습니다. 하늘에서 편히 지켜봐 주십시오. 그녀가 현충원을 나설 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서지수 장군님 축하드립니다.
방금 국무회의에서 장군님의 대장 진급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장군님을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합참의장. 대한민국군 서열 1위. 사성장군. 그것은 여군으로서는 누구도 오르지 못했던 꿈의 자리였다. 서지수는 담담하게 전화를 끊었다. 그녀에게 계급이나 직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에 놓인 것은 빛나는 4개의 별이 아니라 이 나라 국방을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사명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합참의장의 방은 넓고 화려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만이 들어왔다. 거대한 수술은 끝났지만 아직 환부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다. 군 내부에는 여전히 개혁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국방개혁 2030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펼쳤다. 그것은 지난 몇 달간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며 틈틈이 구상해온 그녀의 청사진이었다. 병사들의 인권 개선, 투명한 군수 시스템 확립, 실전적인 훈련 체계 도입, 그리고 성평등한 군 문화 정착까지. 그녀가 꿈꾸는 새로운 군대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김철민 대령과 이현우 소령이었다. 그들은 이제 각각 준장, 대령으로 진급하여 서지수의 가장 든든한 참모가 되어 있었다. 의장님, 첫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서지수는 그들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뜻을 함께하는 든든한 동지들이 있었다. 우리의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대한민국군 전체를 울리는 거대한 포성처럼 힘차게 퍼져나갔다. 심판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이제 그 불꽃은 낡고 부패한 모든 것을 태우고 새로운 시대를 밝히는 희망의 횃불이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하부참의장 서지수 대장의 시대가 열렸다. 그녀의 이름은 단순히 한 명의 군인을 넘어 부패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정의의 상징이자 낡은 관행을 깨부순 혁신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림자 정부라는 거대한 악의 축이 무너진 자리에 국민들은 새로운 군에 대한 뜨거운 기대와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서지수는 승리에 도취하지 않았다. 거대한 나무의 썩은 줄기는 잘라냈지만 그 뿌리는 여전히 땅속 깊이 얽혀 있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군의 폐쇄적인 문화와 비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여전히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제2, 제3의 북극성애가 될 수 있는 잠재적인 부패의 씨앗들.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축배를 들기엔 너무나 무거운 과제들로 가득했다. 합참의장 집무실의 거대한 상황판 앞 서지수는 며칠 밤낮으로 대한민국의 국방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지도 위에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한적의 위협뿐만 아니라 그녀가 앞으로 싸워나가야 할 내부의 문제점들이 붉은색 펜으로 빽빽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국방개혁 2030. 그녀가 합참의장이 된 후 가장 먼저 내세운 슬로건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뼈를 깎는 쇄신의 의지였다. 첫 번째 칼날은 사람을 향했다. 그녀는 준장으로 진급한 김철민을 국방부 감사관으로, 대령이 된 이현우를 사이버작전 사령부 핵심 고직에 임명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그림자 정부 수사 과정에서 능력이 검증된 젊고 강직한 인재들을 군의 심장부에 전진 배치한 것이다. 반면 과거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무사한 일주의에 빠져있던 장성들은 과감하게 군복을 벗겼다. 군 내부에서는 엄청난 반발과 저항이 있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군인은 계급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심과 능력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지킬 의지가 없는 자는 설령 그 어깨에 몇 개의 별을 달고 있더라도 우리 군에 설 자리는 없다. 그녀의 개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두 번째 칼날은 시스템을 향했다. 군수품 조달 및 관리 시스템 전체를 민간 전문 기업이 참여하는 투명한 전자 입찰 시스템으로 전면 교체했다. 황인철과 조남철이 저질렀던 것과 같은 군납 비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다. 또한 모든 부대의 회계 자료를 실시간으로 감사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가장 큰 저항에 부딪힌 것은 문화를 바꾸는 일이었다.
특히 병사들의 인권을 개선하려는 그녀의 노력은 기득권 장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병사들에게 과도한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군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고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일입니다. 의장님. 원로 장성들의 모임에서 한 예비역 대장은 노골적으로 그녀의 정책을 비난했다. 서지수는 조용히 그들의 말을 들은 뒤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답했다. 장군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전투력이란 무엇이부니까? 병사들을 소모품처럼 여기고 비인격적인 통제와 폭력으로 복종을 강요해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전투력이부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전투력은 자부심에서 나옵니다. 내가 목숨 바쳐 지키는 이 나라가 나를 존중해주고 나의 희생을 귀하게 여긴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젊은이들은 기꺼이 자신의 청춘을 조국에 바칠 것입니다. 저는 명령에 죽고 사는 기계를 키우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동료를 아끼며 무엇보다 자신의 군복을 자랑스러워하는 생각하는 용사를 키우고 싶습니다. 그녀는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 시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외부와의 소통을 장려했다. 또한 부대 내 가혹 행위나 부조리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의장 직통 핫라인을 개설하여 자신이 직접 모든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처리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병사들은 자신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제로 부대를 바꿔나가는 합참의장의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군대는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 딱딱하고 폐쇄적인 공간에서 소통하고 성장하는 공동체로. 어느 맑은 가을날 서지수는 예고 없이 강원도 최전방의 한 GOP 소초를 방문했다. 헬기에서 내린 그녀는 수행원들을 뒤로 한 채 홀로 가파른 산길을 걸어 초소에 올랐다. 철책 너머로 북녘의 땅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던 젊은 상병은 갑작스러운 합참의장의 등장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부동자세로 경례를 외쳤다. 충성. 상병 이진우. 근무 중 이상 없습니다. 서지수는 그의 경례를 받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고생이 많다 이진우 상병. 식사는 했나? 밤에 춥지는 않고? 괜찮습니다. 의장님께서 여기까지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영광은 무슨? 자네 같은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지켜주고 있으니 내가 자네에게 고마워해야지. 그녀는 이 상병의 곁에 나란히 서서 한참 동안 철책 너머를 바라보았다. 이 상병, 저 철책 너머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 적을 경계해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물론 그래야지. 서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저 너머에도 자네와 같은 젊은이들이 살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 그들도 우리처럼 웃고 울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총을 들고 이곳을 지키는 이유는 저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걸. 그리고 언젠가 저 철책이 무너지고 우리가 서로 총을 겨누지 않는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을 가져야 해. 그날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하는 거다. 그녀의 말은 딱딱한 훈시가 아니었다. 먼저 시대를 살아온 인생 선배가 그리고 자식을 군대에 보낸 어머니가 해주는 따뜻한 위로와 같았다. 이진우 상병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가 소초를 떠나려 할 때 이 상병이 용기를 내어 그녀를 불렀다. 의장님, 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의장님께서는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그 높고 무서운 사람들과 혼자 싸우실 때 포기하고 싶지는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젊은이들이 그녀에게 묻고 싶은 질문일 터였다. 서지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왜 두렵지 않았겠나?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었어. 바로 책임감이었지.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억울하게 죽어간 김민준 일병 같은 젊은이들의 희생은 영원히 묻히게 될 거라는 생각. 부패한 군대에서 절망하고 있을 자네 같은 후배들에게 희망 없는 세상을 물려주게 될 거라는 두려움. 그 책임감이 나를 버티게 만들었어. 그녀는 이 상병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이 상병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세상은 혼자 바꿀 수 없지만 혼자의 시작 없이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는 용기,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끈기. 그 작은 용기들이 모일 때
비로소 세상은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는 거야. 자네들이 바로 그 희망이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바람을 타고 초소 넘어 대한민국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듯 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헬기 안에서 서지수는 창밖으로 펼쳐진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산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군복을 벗는 그날까지, 아니 평생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가 뿌린 희망의 씨앗은 이제 이 땅의 젊은이들 마음속에서 싹을 틔우고 언젠가는 울창한 숲을 이루어 이 나라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저 멀리 서쪽 하늘의 지평선을 향했다. 붉게 타오르는 석양 너머로 새로운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강철의 별은 그 찬란한 여명을 향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대한민국 국군의 심장부에서 그녀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 영원히 빛날 터였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